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 세상 윤칼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0여일, 그 20여일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국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10가지 비법.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국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10가지 비법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문비어천가. 대한민국 언론이 그 문비어천가가 갈수록 클라이맥스의 강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공화국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주 안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대통령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을까? 왜 박근혜를 뽑았을까? 진즉 뽑을 걸.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언론의 찬미가 극에 극을 이룹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잘 할 것 같은가? 라고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잘 할 것 같으냐? 그러다가 20여일이 지나니까 역시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다는 듯이 재빠르게 국정 수행 자체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취임 초반을 넘는 83%보다 1%가 많은 84%를 돌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948년 건국 이후에 가장 인기가 높은,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 그 초반 지지도라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초반에, 취임 초반에 83%였는데 YS보다 1%가 많은 84%를 기록하고 있다. 언론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7%, 그리고 의견을 유보한 답변이 8%.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시비 걸고 있는 사람들 전체 국민 중에 7% 내지 8%에 불과하니까 입 닥치고 살아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문재인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꼭 8개 정권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이전에는 집권 초 최고치의 지지도를 기록했던 YS 정권의 화려한 출범과 처절한 몰락을 청와대 출입기자와 정치부장으로서 지켜봤습니다. YS 정권은 그 이전의 어느 정권보다도 대중영합적 좌파 정권의 흉내를 내면서 시작했습니다. 대중영합적 좌파 정권. 그 결과가 83%를 넘는 지지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대통령 문재인이 YS를 능가하는 초반 지지도를 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공화국은
노무현 정권의 완벽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노무현 정권의 부활인 것도 맞는 분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좌파 꼬리표를 달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본질적으로 더 농도 짙은 좌파 정권이고 YS보다 더 좌파적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보수 우파 정권인 줄 알았던 YS 정권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좌편향 폭주를 했던 것과 똑같이 문재인 공화국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YS보다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좌편향 폭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YS보다 정권 초반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게 됐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제가 8개 정권을 거치면서 발견하는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은 말이죠. 정권이 포퓰리즘적 좌편향, 대중영합적 좌편향을 하면 환호한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에 반해서 좌파 정권인 줄 알았던 김대중 정권의 초반 지지도가, 정권 초반 지지도가 71%였어요. 노무현 정권이 60%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보다 정권 초반에 무려 13%가 지지도가 높고 노무현 정권보다 2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똑같은 좌파 정권인데 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는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 형편없이 뒤져 있었는가? 그랬던 이유는, 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상당히 보수적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DJ는 말이죠. 집권에 성공하자 김종필과의 DJP 연합 약속을 지켜서 골프를 칠 때도 공이 오른쪽으로 나간다는 JP를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전두환의 민정당 출신인 김중권 씨를 앉혀서 민정계, 골수 민정계를 앉혀가지고 보수 우파 세력에게 안도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좌파로서는 실망적이었죠. 당연히 전임자인 YS보다 지지도가 낮게 출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무총리의 역대 정권을 다 거치면서 생존해온 고건 씨를 총리에 앉히고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야당판에서 비교적 안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문희상 의원을 기용했습니다. 역시 좌파가 불만이 많은 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대통령 당선증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사파 출신, 이름만 들어도 넌더리를 치른 임수경의 방북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주도하고 추진했던 임종석 씨, 그리고 보수 우파의 대표적 미운 오리 새끼인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히는 것을 시작으로 좌파 인사를 연쇄 폭발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책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고공 행진은 좌파 인사와 좌파 일색 인사와
좌파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공화국에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좌파 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놓는 모든 정책은 좌파 정책입니다. YS와 너무 똑같은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YS 역시 참모들과 와이셔츠 바람에 수석회의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32년 만에 탄생했다는 문민정부가 과거 독재 정권과는 달리,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박정희 정권과는 달리 얼마나 국민과 소통적인지 거침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와이셔츠 바람일 뿐만 아니라 이 소매까지 이렇게 거두면서 아주 놀라운 국민과의 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YS의 인기도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 맨 처음 출근한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테이크아웃 종이컵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 참 언론이 대대적으로 환호했죠. 이것 말고도 현장에 찾아가서 막바로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화끈하게 소통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YS의 칼국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들은 이미 1993년 3월, 4월, 5월 김영삼 대통령의 초반 시절을 다룬 신문 스크랩을 찾아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YS는 집권한 지 3년 만에 한보그룹 부도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을 IMF라는 국가 부도로 그야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였고 제가 그때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어떻든 국민의 말초신경을 행복하게 자극하는 온갖 좌파 포퓰리즘을 동원한 끝에 국가 부도가 저녁 노을 땅거미처럼 옆으로 조용히 찾아오는 줄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YS의 좌파 포퓰리즘에 환호하는 동안 나라는 그렇게 망해갔지만 언론은 끝이 없는 용비 어천가를 퍼부어대고 지식인 세계는 비겁하게 비판에 눈을 감아버리고 샴페인을 함께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부도나버렸습니다. 이런 저의 회고를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최상의 선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저는 비록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역대 정권을 경험하면서 발견하게 된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대통령이 추진하면 틀림없이 환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내놓은 공약과 대통령이 된 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온 노선은 국민이 환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찾아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84%라는 엄청난 지지도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여일을 걸어온 그 경로로 20여일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특색을 이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총평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첫째, 반미 친중 사대의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YS와 비교하겠습니다. YS는 집권에 성공하자 좌파로 전향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면서 반미 노선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친중 4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과 강택민의 중국이 불화를 빚을 때 자신이 중개 역할을 하겠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겠다는 그야말로 간 큰 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친미주의적 노선과 삶을 살아온 YS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반미 친중으로 돌변해 버리는 웃지 못할 변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군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꼬투리를 잡은 의도가 이젠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사드 배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고가 아니라 백지화로 가고 있습니다. 사드를 다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무려 1년이 걸립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6차, 7차, 8차, 9차, 10차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도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겠다. 그것도 1년이 걸리는 문제. 1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의를 해야겠다.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그런 논의를 6개월에 걸쳐 할지 1년에 걸쳐 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임기 내내 할지 언제 논의가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그런 지연작전을 벌인다면 미국은 사드를 철수해 가버릴 것이고 한미 동맹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중국은 그런 사이 한반도의 맹주가 됩니다. 이것은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억측이 아닙니다.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미국의 CNBC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분명히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고 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왜 군에서 보고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집을 잡은 거고, 이 같은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분명히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을 정치적 언어로 전달한 것이다 라고
속을 들여다보듯이 훤히 들여다보듯이 해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내걸 것입니다. 이미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고 그 빈 공간에 군사적으로 중국이 들어옵니다. 그 이후 전개될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적이고 대북 유화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그 센 힘을 갖고 맨 먼저 박근혜가 힘들여 만든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해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조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골자로 한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남북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15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 드디어 통일부가 나서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승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희는 천연함 폭침으로 인해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5.23 대북 제재 조치 보따리를 없애야 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사실상 5.23 대북 제재 조치는 용도 폐기의 운명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YS가 집권하자마자 비저장 장기수 2인모를 조건 없이 북송하고 쌀을 보냈던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서운이라는 대북 접촉 채널을 맡았던 전문가를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열린 제주 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동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반기업적이고 반개발적이고 친노조인 것을 내놓으면 열렬히 환호합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은 반기업적이고 반개발적이고 친노조인 것도 거침없었던 YS와 똑같습니다. YS는 대기업 총수들을 일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은 물론 부유층을 향해서 땅을 갖고 있으면 고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폭언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돈 많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 김상조를 앉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씨가
위장 전입을 포함해서 그 숱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한민국 언론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김상조가 대학원 석사 과정부터 썼다는 그 낡은 가방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가방을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석사 과정에서부터 썼을 때, 석사 과정 때 썼던 가방을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가방이 얼마나 좋은 가방이었기에 30년을 쓴다는 이야기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자택에서 그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그 양말을 벗은 모습으로 서민 대통령 인상을 부각시킬 때 그 의자가 얼마짜리 의자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 못하십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기억 못하십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사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0년 전부터 써온 가방이 지금까지도 그 정도로 쓸 수 있다면 그 가방은 그야말로 동대문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주고 샀던 가방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가난한 선비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각시켰습니다. 왜? 김상조 씨의 위장전입을 포함한 그 부도덕한 흠결, 도덕적 흠결을 커버해주기 위한 그러한 얄팍한 술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 달려가 순식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린 것. 당연히 박근혜 정권을 허물어버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인 민노총과 대한민국 사회에 불만이 많은 비정규직 세력을 향한 보훈의 제스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의 인질이 된 셈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권은 반군부적입니다. YS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YS는 집권하자마자 군 지휘부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안심시킨 뒤 바로 그 다음 날에 군에 대한 전면적 숙청을 단행해서 군을 YS 세력으로 완전히 재편해 버렸습니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온 하나회를 없애버린 것, 군내 사조직이라고 하는 하나회를 없애버린 것은 군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YS의 치적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군에 대한 국민적 경시풍조를 이 땅에 대세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바로 YS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명색이 군의 상징인 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조국이라는 강남 좌파의 상징이 수석비서관으로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불러들여서 보고 과정에 대해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총괄했던 김관진 씨를
조사받도록 한 것은 군을 하대하는 참으로 잘못된 인식의 단면입니다. 군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군 인사를 불러다가 신문을 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관진은 민정수석실로부터 신문을 받는 모욕적인 대접,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정권은 반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을 손보면 손볼수록 박수를 치는 대한민국 국민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고질적인 습성입니다. YS가 집권하자마자 정치 개입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손을 본 기관이 바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안전기획부였습니다. 대대적인 숙청과 조직정비였습니다. 야당 투사 출신 대통령에 의한 한풀이였고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치 보복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공 수사정보팀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기구를 대폭 축소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는 이른바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을 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승규 원장 시절에는 간첩단 사건 수사를 하다가 국정원장이 옷을 벗고 쫓겨나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공 수사 정보력은 YS, DJ, 노무현 정권에서 명맥만 이어왔을 뿐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간신히 회복되다가 또다시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온 군대와 최고 정보기관을 만악의 근원으로 삼는 것은 좌파 정권의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섯째, 문재인 정권은 반공권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공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그러한 권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YS 정권에서 지금에 이를 때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새 정권에 의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질로 결국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 버려서 또다시 자기들 권력의 시녀가 되게 합니다. 검찰과 경찰을 물구나무 서게 하는 것 역시 국민이 환호하는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 왜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느냐? 왜 법치가 바로 서지 못하느냐? 그것은 좌파 정권이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반경쟁교육, 친전교조의 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경쟁을 멀리하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을 도입하는 정권에 국민은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김영삼 정권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 이르면서 완전히 위세를 확보하다가 마침내 박근혜 정권에서 법의 노조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권을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세울 정도로 정권도 국가 권력도 손을 댈 수 없는 막강한 정치 권력으로 다시 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과 전교조 그리고 수많은 좌파, 친북, 반미 시민단체들에게는 빚쟁이가 된 셈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덟째, 반산업화 친환경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고 마침내 댐들을 열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원전을 없애고 세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당연히 반일적입니다. 족도가 우리 땅인 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좌우 가리지 않고 반일적이었습니다. YS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본을 향해서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비의교적입니다.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읊었고 이명박은 임기 말에 독도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반일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적 이념, 운동권적 대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보수 우파를 수구 꼴통 극우 보수로 매도하는 반보수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할 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보수우파 주류 세력이 돼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전후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서슴없이 그들의 가슴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을 때에 기준으로 삼았던 5대 인사 불용 원칙을 깨면서 지금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 찍은 것.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상처를 깊이 파놓은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상의 10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든 어떻든 이런 성향을 보이면 격렬히 환호하고 지지하는 고질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젊은 층일수록 이런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아주 비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새로 세운 세력은 바로 이 같은 10가지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할 것이라는 전망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 같은 10가지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이 같은 10가지의 습성이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속에서 관통하면서 그런 정권에 대해서 환호하고 지지하는 습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습성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10가지 습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땅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과 보수 우파 지식인 세계의 비겁한 이기주의, 기회주의의 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가 좌파 세력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현실입니다. 이번 탄핵 과정과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보수 우파 정치 세력과 보수 우파 지식인 세계의 비겁한 이기주의와 기회주의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보수 우파가 이같이 국민이 안주하고 싶은 10가지 습성에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만 재집권할 수 있고 그래서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겁한 이기주의와 기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보수 우파 세력이 문재인 공화국이 만들고 있는 시류에 영합하면서 적당히 살아간다면 보수 우파의 재기와 재집권은 상당 기간 물 건너갑니다.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로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여러분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가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모든 국가와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국가 중심 세력은 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가지를 깨부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